이번 시간에 하실 것이 506페이지부터 하실 차례시죠? 공개 공지부터 함께 해 나가십니다. 우선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개정된 게 있는데 박스 속에 1번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 4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그래서 노후산업단지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개 공지와 관련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되어 함께 공부하신 게 적용 대상에서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보셨습니다. 보통 적용 범위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시험 출제 가능성으로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건축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로 취급하고 있지만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이용담, 사광, 팔구란 말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오태란 말도 기억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건축법 적용과 관련되어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5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거고, 건축물의 구성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종류, 분류에 관한 사항으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을 작년에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다중이용 건축물 12가지를 구분하라고 시험에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 살펴보게 되면 그 건물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보시면서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에 관한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라는 개념 어느 정도 이해되실 텐데 건축물에 딸려있는 노대를 어떤 상황에서는 발코니라 표현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베란다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히 건축부에서는 베란다의 개념은 없고 발코니만 존재합니다. 특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파악해 주십니다. 작년에는 바닥 면적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건축 면적과 관련된 특례 규정들을 살펴주시는 것과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하인데 특별히 4가지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층이었던 걸 잡아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대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이 대수선의 개념을 파악하셔야만 다른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과 작년에 출제된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는 적용 범위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아마 올해도 4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출제위원들이 냈던 공법 문제가 우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데가 15회이거든요. 그 다음 어려웠던 데가 작년 공법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위원이 계속 되시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부분들 고려하게 되면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서는 4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절차는 내가 살 집을 만드는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건축 허가 신청 시에 갖출 요건과 관련되어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문제와 안전 영향 평가를 꼭 한번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에 관한 개념, 그리고 건축 신고 범위,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 등의 제한과 취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게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이후부터 해당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관리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정기점검과 철거, 멸신고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한번 해놓으시면 출제 가능한 2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그러한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
특별히 공개, 공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땅을 말하는데 토지에 있어서는 사용, 수익, 처분이 소유권자에게 주어지지만 사용, 수익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락한 땅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 공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을 말하게 되는데 나라에서 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원 조성을 유도하는 제도가 공개, 공지가 되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터미널 같은 데 방문하시게 되면 그곳에 딸려있는 파고라 시설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법에서는 공개, 공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는 건축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치 대상 장소와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양가로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대지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번 대상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입니다. 준공업지역, 시, 군,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한 지역, 도시화 가능성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정 공간 지역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2번 대상 건축물입니다. 문화 집회시설은 영화관이나 동물원, 식물원 등을 말합니다. 종교시설, 그리고 판매시설은 백화점 말하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가락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거든요. 이러한 곳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수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현재 공원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공개, 공지는 녹간농장, 비개발 용도의 경우에는 돗자리 하나 깔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마산 방문하게 되면 자리 하나만 깔아놓으면 충분하지 따로 공원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여기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밤 7시 이후에는 동네 조용한 곳으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개, 공지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을 겁니다. 반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 따로 만들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대상 지역이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보통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단지 주변을 말하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공원 필요할 것이고 준주거지역은 주상 복합 건물이 만들어지는 장소로서 공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전부와 공업지역은 전일준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공장을 배치하는 곳이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하지만 자동차 공장 등이 입주하는 곳으로서 공해 공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공원 만들어봤자 이용할 사람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가산 디지털단지역 들어보신 적 있다면 주변에 의료 아울렛이나 사무실이 꽤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준공업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일준이란 말과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준공업지역, 그래서 일준 상준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 잘 되십니까? 요즘 민법은 문제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잘 되시죠?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테마에 대해 계속 시험 문제 틀린다고 하면 정 안 될 때는 어떤 제도와 관련된 앞글자를 따서 내 나름대로의 두 문자 암기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만 그 문제를 안 틀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공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신다고 하면 따로 두 문자로 암기 방법 필요 없으시겠지만, 얘가 시험만 보면 계속 틀린다고 하면 앞 글자 따가지고 나에 적합한 암기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하던 친구들 한 번씩 친하지 않으셨습니까? 친했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좀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도 공부 다 했을 때 100% 맞추는 애들은 없습니다. 계속 틀린 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파트만 가지고 따로 두 문자로 해서라도 뭔가 나한테 적합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주 반복해 보면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수 풀어보면서 문제 풀리는지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6개 과목 모두를 다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진보 쪽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는 분이 머리 진짜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수 쪽이라고 하면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우자로 시작하는 우땡땡이라는 분이 진짜 머리 좋으십니다.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한번 자기가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책을 한번 쭉 훑어만 보더라도 책 내용이 머리에 스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앞 글자 따서 어떤 특정한 나한테 맞는 암기 방법을 채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모두의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다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그 문제를 계속 틀린다고 하면 종국에는 어떻게든 맞출 필요가 있을 때는 저 두 문자로 뭔가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다만 여기 공개공지와 관련되어 왜 특정한 용도 지역에 공개공지 필요한지 취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용도 지역이라면 공원 만들 필요 있고, 나라에서 만들기보다는 건축주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개공지의 특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사람들 많이 찾게 되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준공업지역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한 곳과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한 곳이라면 공개 공지를 따로 필요로 하는데, 산업단지를 좀 줄여서 산단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건 공개 공지가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 지문 나오면 그것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노후 산업단지는 지금 경기도지사인 분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대장지구로부터 한 10km 이상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의 진흥동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남양주에 이루어지게 되는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한 5년 전에 공사 착수했을 때 그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셨습니까? 만약 확신했다고 하면 있던 집 다 팔아서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대출 최대한 껴서라도 투자할 필요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15년 전에 우리 남양주에 별내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그 별내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 홍보할 때 분당과 똑같은 신도시를 남양주에 만든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별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해 100% 확신한다는 것은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지구 바로 위가 판교 신도시거든요. 저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는 최초 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는 성공을 반반으로 생각했는데 워낙 잘 되다 보니 그 바로 밑에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100%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성남시에서는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굴뚝 공장에 많이 몰려있는 신흥동의 산업단지를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 공원을 만들게 되면 공원 조성된 땅을 일반에게 분양하고자 할 때 분양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하게 되어 함께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한쪽의 이익이 한쪽의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 사업도 1지구와 2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지구의 경우는 아파트 만드는 것입니까? 공원 만드는 것입니까? 공원 만드는 겁니다. 그 공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절대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의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법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 대장주구의 다양한 대형 건물에 필요로 하는 공개 공지를 이 신흥동의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공개 공지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사성 있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한번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항상 기억하실 것은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공개공제 설치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옳은 지문이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 놓습니다. 노후산업단지와 공개공제는 공원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만약 산업단지가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산업단지 주변에 공원 만들어봤자 이용할 사람 없거든요. 대신 이때 노후산업단지 정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전부를 공원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게 공개 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개 건물을 각각 기억해 주십니다. 얘는 종업운 판문속으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안문숙과 이름 같은 판문숙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 직업이 종업원이라 기억하셨다가 시험 보실 때는 종업운 판문숙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숙박시설 6가지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작년에 얘와 비슷한 다중이용 건축물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종종 오는 판문숙을 기억하고 그걸 맞춰가는 것이 정답 찾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문제 풀어가지고 합격하게 된다고 하면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하겠다고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누누이 배우고 계십니다. 이익 챙겼다고 하면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되어 내가 합격하게 되었다고 하면 바로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종업운 판문숙이라는 게 좀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상 장소와 대상 건축물에 관한 구분을 각각 해주시는 게 올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지 면적부터 100분의 10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 재료로 정하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 설치 효과 찾으셨죠.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용적률 1.2배, 높이 기준 1.2배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1.2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만큼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공개 공지는 보통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벤치 설치하지 않고 조경하거나 건축 당시에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게 되면 그 매장 문화재를 그 자리에서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이러한 조경과 매장 문화재에 대한 보전 조치도 공개 공지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고라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경만 하더라도 공개 공지에 설치한 것으로 대신하겠다, 가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와 조경 가치는 동가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위임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은 법률과 대통령 명령, 장관 명령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에서는 저 공개 공지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게 됩니다. 대신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에 대해 각각 1.2배, 120%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개 공지 설치한 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공개 공지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2배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만 공법에서는 점수가 좀 달라질 겁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조카나 자제분들에게 용돈 1,000원 주면서 이 1,000원 가지고 오뎅이나 호떡 사 먹으라고 주면 그 자제분은 오뎅 1,000원에 사 먹으면 위임 범위를 충족시킨 것인데, 이거 사 먹지 않고 떡볶이를 사 먹게 해준다고 하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그때는 야단 차야 됩니다. 대신 이런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내 생일날 생일 선물 갖다 준다고 하면 그때는 상식적으로는 칭찬받아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야단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법률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 완화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 시행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 없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기준만 120% 완화시켜주게 된다면, 이 수치가 나왔을 때는 용적률, 높이 제한 기준 뒤에 나왔을 때만 맞는 지문입니다. 대신 건폐율을 1.2배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대신 이 숫자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공개 공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중에 건폐율 완화할 수 있다, 이 말만 나오더라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걸 잘 잡아주셔야만 얘가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 다음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사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얘를 좀 빼버려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대지하는 공지 체크십니다. 맛벽 공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대지 분할 제한 보시니 6번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여기 못 미친다는 말은 미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적 200이라는 것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언 이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대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워낙 작게 만들어서 대지 일부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라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한다고 하면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분할하게 되었을 때 각각의 대지 면적은 주거지역이라면 60, 상업지역이라면 150, 녹지역이라면 2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분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주거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 주거지역의 행위 제한에 따라 보통 건폐율은 5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5, 6, 7이라는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3종 일반 주거지역만 50. 그러면 대지 면적이
60제곱미터일 때 건폐율 50 적용하게 되면 건축 면적은 30제곱미터가 되게 되는데, 저 30제곱미터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아파트의 평형은 7평 정도이거든요. 저 7평이라면 침실 하나에 거실 겸 부엌 하나,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가 7평짜리입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개포 중일단지에 7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처음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참 힘든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10억 넘고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7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32평 분양받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거래되게 되면 한 17억 이상 정도 거래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만약 10제곱미터일 때 건폐율 5 적용하게 되면 5제곱미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런 건물에 저 같은 사람이 누워있다고 하면 팔과 다리는 벽을 뚫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건물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 60은 돼야 된다.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 공업지역 150입니다. 녹지지역이라면 200제곱미터는 돼야만 건물 기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주거지역의 60이란 말은 분할 전의 면적입니까? 분할된 이후의 면적입니까? 분할된 이후의 면적으로서 종전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은 120제곱미터 이상 되었을 때 각각 60씩 분할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시면 그걸로 땡이십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건 크게 문제 없으시거든요. 한 장 넘기십니다. 제2절 도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두 줄 밑에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도로에는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걸어다니고 차 두 대가 서로 교차 통과하게 됩니다. 보통 승용차의 자동차 전폭은 1.8m인데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함께 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차를 일렬 주차시키게 되면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 도로 폭은 6m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m 도로와 6m 도로의 경우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주변에 상가주택 한번 지나다니셨다고 하면 그곳에는 차도 인도의 구분 없죠. 학원만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인도를 보셨나 봅니다.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로의 폭이 8m 이상일 때 인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도로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12m 도로와 15m 도로, 20m 도로, 25m 이상의 도로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넓은 도로 폭은 70m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문 앞 도로가 도로 폭이 70m가 되게 됩니다. 대신 인도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부터? 8m부터. 그래서 이 도로를 단면 만들어 보게 되면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보도와 차가 이용할 수 있는 차도가 있는데 이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를 하고, 오늘 수업 끝나서 나가보시면 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에 길게 경계석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석 이쪽 끝부터 반대쪽 경계석까지를 건축법상 도로라 하고 이에 접한 땅을 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 도로의 경우에도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하시고 사람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령상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잠깐 확인하십니다.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하는 때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이해관계인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고자 하는 때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같은 이해관계인이지만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이고요. 폐지, 변경 시에는 도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해관계인이라 적혀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도로 설치 방법이 대한민국에는 한 10개 있는데요.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의통행권 공부하신 적 있죠? 그래서 이 도로 설치 방법이 10개 정도 있는데 만약 맹지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가격은 10배 오르겠습니까? 20배 오르겠습니까? 20배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게 되면 생산성 본부나 또는 어떤 각종 부동산 실무 전문 강의하는 곳에서 도로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실제 내가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맹지를 대지로 만드는 신의 능력을 가지시게 됩니다. 전혀 와닿는 게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1년 우리 수강비가 꽤 비싼데 그게 딱 5일 하는데 한 350만 원 하거든요. 그것도 아깝진 않으실 겁니다. 실제 해보면 표정이 아까워 보이시나 봅니다. 돈 버는 방법은 형제 자매끼리는 절대 가르쳐주는 게 아니던데요. 돈 버는 방법은 부자 지간에서나 가능하지 형제 자매한테도 숨기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해서 돈 벌었다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상투입니다. 할 사람 다 해먹고요. 이제 막차 타라고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지 그게 돈 버는 방법이 쉽게 나한테 연결되겠습니까? 예, 저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같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주의통행권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많이 숙지해 놓으셔야만 자주 실무상 도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해내실 수 있고요. 건축법과 관련된 도로 설치 방법에 있어서는 도로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만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모두 뭐다? 대지입니다. 512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접도 의무라는 말 찾으셨죠? 건축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거리 의무입니다. 연면 작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00 동그래 놓습니다. 가로 속에 축사, 작물 재배사, 재배.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래서 너비 6m부터 4m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것으로서 도로에 관한 내용을 살피시는데 도로의 개념 그리고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대지이고 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얘가 도로라고 하면 저 도로로부터 1m 떨어진 땅이 있다면 얘는 맹지입니다. 맹지에는 건물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반면 이 도로에 딱 붙어있는 땅이 있다면 걔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면 2m 이상 접하자고 하는 것은 도로에 붙어있는 길이가 2m 이상이라는 것이지 얘는 도로이고 얘는 대지다. 개념 자체가 지금 불성립한 상태입니다. 얘는 맹지이지 대지가 아니죠.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지문 보시면서 얘는 도로이고 얘는 대지라고 하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이면 20m 이상 되고 200m 이상 되는데 그러면 도로에서 어떻게 이 대지에 드나드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얘는 뭐다? 맹지입니다. 얘만 대지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지에 연면적 합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는 경우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광의의 단투택은 협의의 단투택과 하수집에 해당되는 다중주택, 상가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택, 그리고 공관이 있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립택이라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은 660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동당 바다 면적합이 700제곱미터인 연립택이 3동 만들어져 있는 주택단지라면 다니는 사람 참 많겠죠. 그래서 그냥 도로가 아니라 얼마? 6m 도로에 2대 차례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4m 이상은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통상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광야라는 시를 쓰신 분이 이육사라는 분 기억나시죠? 그분 성함이 이육사가 아니라 외정 때 항일운동 하셨는데 교도소 수감되었을 때 수감 번호가 이육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육사란 말 보게 되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그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공장은 364입니다. 그래서 264, 364란 말을 각각 구분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땅을 구입하게 되면 맹지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대지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신의 능력이 없다면 그때는 대지 구하셔야 됩니다. 맹지 구하면 신의 능력을 갖추실 때 가능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면 대지 구하셔야 되고, 이 대지 구하게 되었을 때 전면 도로의 폭이 최소 얼마? 6m. 만약 대지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1,500%라 할지라도 접도 길이가 도로에 접한 도로가 폭 4m라고 하면, 5m짜리라고 하면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만 건축하게 됩니다. 도로가 6m 이상일 때만 2,000 이상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토지의 거래를 참여하셔야지 엉뚱한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64, 364란 말을 함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축사의 경우에는 264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축사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 얼마 안 되거든요. 대신 이 축사가 요즘 가장 돈 된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축사 규모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정도라고 하면 이게 한 50억에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축사 만들겠다고 하면 절대 허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끝나는 곳에 축사 만드는 게 가능한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때 안성에서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 축사 부지 한가운데 고속도 뚫리면서 강제 수용당하셨거든요. 그냥 돈 좀 버셨겠습니까? 많이 버셨겠습니까? 그냥 땅만 강제 수용당하면 50%인데 그 땅이 왜 건물이 있고 가축 사육하고 뭐 하고 있으면 금액이 좀 다릅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축사 만들 용지만 한 10년에 걸쳐 한번 딱 성공시키시면 그거면 편하게 사실 것 같은데요. 돼지 키우면 1년 순수익 매출이익이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저 축사의 경우는 아무리 큰 규모라 할지라도 그냥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충분하다, 그런 개념이지, 만약 축사 작물 재배사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다만 저 축사 만들고자 한다면 민원 해결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시겠죠. 아무도 안 할 표정이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선 찾았습니다. 양아래 2번 함께 보십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한다. 대지와 도로 경계선 가로 해놓습니다. 하긴 저도 원래 축사 만들 자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어제도 법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거나 보다 빨리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 바로 건축선입니다.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해놓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민법 242조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242조에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 세 방향이 이웃 대지인 때 각각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 메타 0.5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242조 공부하시면서 대지 소유자의 건축과 관련된 규제로 함께 공부하셨는데, 이런 규제가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민법에 거론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따로 규정 없다고 하면 도로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도로 침범해서 건축하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0.5m 띄우지만 이 도로 경계선에는 딱 붙여 건물 건축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 도를 잠식해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저 건축선은 건축법에 따른 건물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합니다. 이후 대지 경계선의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어디에서 정해지고 있다? 민법에서. 이제 민법 도사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민법은 이제 접어놓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개념이 좀 이해되셨다고 하면 이를 토대로 바로 옆에 페이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3번 찾으셨죠? 소유업에 못 미치는 업의 도로, 소유업에 못 미치는 업이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 못 미친다는 말은 미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유업이 2분의 1 수평거리 물란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중심선부터 2분의 1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유업이, 그래서 도로 경계선부터 소유업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우리 교재 목차와 달리 우리가 건축법에 나온 목차를 기억할 필요 있는데 얘를 지정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선과 지정 건축선은 같은 말 아닙니다. 건축선과 지정 건축선은 같은 말이 못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저 1962년도에 도로 이용하는 차가 많았겠습니까? 우마차가 많았겠습니까? 우마차도 거의 없고 그냥 사람이 도로 걸어 다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재래 도시의 경우는 도로 폭이 2m, 1m인 도시가 허다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1962년도에 도로 폭을 건축법에서 4m로 바꿔버리니 많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인이 정권 잡다 보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잘 받아줬겠습니까? 싹 무시해버렸겠습니까?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1962년도에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차가 많은 시절이다? 없었다?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하는 것을 치렀는데요. 그 월드컵 경기 치른 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한 700세대였거든요. 근데 700세대였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70대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텅텅 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그때 차를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국민소득이 2만 불 돌파하면서 차가 대중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테란로가 있었거든요. 왕복 16차선인데 불구하고 하루에 지나다니는 차 그냥 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도로 만들었나 전혀 이해 못했는데 요즘은 많이 막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1962년도에는 더 심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로 폭이 얼마? 2m짜리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기존에 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아무리 건축법에 위협하는 도로를 할지라도 기득권을 보호하다 적법한 건물로 인정받지만 얘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때는 허가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 도로가 4m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도로의 소유업에 못 미치는 2m 도로는 건축법의 도로 요건을 충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하얀 선인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은 건축선이다 아니다?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저 2m 도로가 4m 도로로 확장되게 되면 양쪽의 대지가 존재한다면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대지 소유자는 자기 땅 중에 1m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폭 4m 도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도로가 2m이고 어떤 때는 1m이고 어떤 때는 3m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공통된 장래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 건축선이 어디인지 법에 명시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소요너비 2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 2m.
그러면 현재 도로가 2m 확보되었다고 하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되는 곳이 미래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 건축선이라 함은 현재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아니라 미래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미래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지정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이 절벽을 법에서는 경사지라 표현합니다. 공원 용지라면 이쪽으로 도로 확장할 수 있다 없다. 62년대 기술이라면 절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천 복개 공사 시작한 게 아마 1980년대 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80년대 태어난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천이 복개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상화된 것이 80년 중반 이후에 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천에 도로 세운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던 적입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도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지 소유자가 2m 도로를 내줘야 되거든요. 어떤 데는 1m 도로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3m 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소요 너비 후퇴하게 되면 현재 2m 도로이기 때문에 2m를 도로용지에 내놓게 되면 폭 4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빨간선과 하얀선은 도로 예정지이거든요. 예정도로는 대지이다, 도로이다. 예정도로는 도로 자체입니다. 그러면 얘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토지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0m라고 하면 2m를 도로용지에 내놓고 나면 남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80제곱미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100제곱미터를 산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80제곱미터를 산다고 생각하셔서 가격을 조정하고 정확하게 흥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땅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땅에 접해 있는 도로 상황을 꼭 한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 건축선은 지금 당장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입니까? 미래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입니까? 미래 것이죠. 저 미래 것은 아무런 이야기 나오지 않는다면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여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한쪽만 대지에 접해 있다고 하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물린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의미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의미 이해되셨다고 하면 얘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친절한 분들이 출제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모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이쪽이 각각 10m이고 이 작은 게 각각 4m인데 현재 도로폭이 만약 2m라고 하면 아니 3m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갖춘 땅의 대지 면적 구하라고 시험에 낼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사각형을 2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m 뺀 나머지가 있다면 6m입니다. 그래서 얘는 60제곱미터이고 이제 작은 사각형의 대지 면적 구하시면 되죠. 얘는 시군종목기죠. 현재 도로가 3m이기 때문에 한쪽이 절벽이라고 하면 경사지라고 하면 3m면 1m 후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는 면적 3이고 여기 4m 확보되었다면 얘가 6m이기 때문에 6, 3, 18 그래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78제곱미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 나왔다고 사각형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육각형 나왔다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사각형 2개를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좀 더 계산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는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예. 가로가 4m, 세로는 6m. 3m의 도로이기 때문에 1m 36 도로가 3m이기 때문에 1m만 도로 부채 예, 이건 이제 그냥 전화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 푸시면 되는 거지. 지금 뭐 우리 학계로는 계산도 복잡해 죽겠는데 공법에서 계산 문제 푸는 거는 더더구나 필요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은 수학 잘하면 법대 갔겠습니까? 딴 데 갔겠습니까? 딴 데 갈 사람들입니다. 수학 못 하셔가지고, 아니 수학이 아니라 산수 못 하셔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잘 안 냅니다. 대신 의미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봐주십니다. 4번, 5번에 대해서 챙기십니다. 4번, 5번에 대해서 챙기십니다. 6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4번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인, 코사인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탄젠트도 접목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보통 건초사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간혹 우리 시험에도 튀어나오면 틀려주는 게 예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3번 보시게 되면 건초선에 따른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건축물과 담장은 건초선 투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게 도로라고 하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고, 건축선의 투직면은 이 빨간 선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이 건축선 침범하면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건축선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지하철, 지하 역사와 건물 지하청역이라는 통로가 건축선 침범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건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 자체이죠. 대신 지표 아래 부분은 교통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설 보시게 되면 지표 면 아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표면 아래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선 침범하더라도 문제 없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도로면부터 4.5m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출입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1번 규정에 따라 건물 건축하는 자는 건축선 안쪽에 건물 건축했는데 여기에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 건축선 침범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도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도록 했는데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키는 2m 이하이고 우리 남양주에는 2층버스 다니지 않습니까? 그 2층버스의 높이가 보통 4.3m이거든요. 이런 차량과 사람이 안전하게 도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도로에 설치하는 육교랄지라도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초과하는 곳에 육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4.5m는 도로 사용하는 차량과 사람 키를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도로면 기준으로 4.5m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나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